제가 조교수 처음 발령 났을 때 2009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신종플루가 시작됐었고, 또 2015년도에 기억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에볼라 발생했었죠, 서아프리카에. 그때 에볼라 긴급구호대로 이제 파견돼서 실제 에볼라 환자 진료한 경험들이 있고요. 또 에볼라 갔다 와서 이제 3주 동안 시설 격리를 실제로 받아봤습니다. 3주 동안 2달쯤 병원에서 쉬고 있는데 또 연락 와서 메르스 터졌다고 또 즉각 대응팀 하라 그래가지고 또 뛰어다녔고, 그래서 제 인생에 이제 감염병 위기는 그거로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 또 이제 시작이 됐네요. 이제 이름이 우리나라에선 코로나19로 부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어 이름은 코비드-19 이렇게 좀 부르고 있고요.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언가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는 동물도 감염이 될 수 있고 사람도 감염이 될 수 있는 바이러스인데요. 사실 동물 속에 훨씬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일부가 사람한테 넘어와서 사람에게 감염되는 형태로 아마 바뀌었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람한테 감염되는 게 현재 몇 개가 있냐면 이번에 새로운 코로나19까지 합쳐서 총 7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 안에 있는 바이러스들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한테 아주 전통적으로 감염시키는 바이러스가 4가지가 있거든요. 주로 뭐 감기처럼 지나가는 거고, 가끔 이제 노인분들 정도만 폐렴으로 좀 입원할 정도가 되는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잘 아시는 메르스도 코로나 바이러스였고, 그 다음에 이거는 사스. 그렇다 그러면 코로나19가 이제 하나가 새로 추가가 됐고요. 전자현미경 사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몸체, 바이러스 몸체가 있고 주변부에 스파이크라 그래가지고 주변부에 둘러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통 코로나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태양을 봤을 때 태양 주변에 반짝거리는 거를 표현에 따라서 코로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크라운이란 단어에서 온 단어다, 그러니까 왕관처럼 보인다 그래서 하는 단어라고 설명하는 분들도 있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왕관을 쓴 모습 또는 태양이 반짝거리는 모습, 이렇게 이제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VI는 바이러스에서 왔고요. 그 다음에 D는 디지즈, 질병 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19는 이제 2019년에 처음 발견된 바이러스다. 그래서 코비드-19는 WHO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름을 결정을 한 이름인데, 이제 이거는 이제 질병 이름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2019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 바이러스, 이 코비드-19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이름은 아직 논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학자들 사이에서 사스랑 유사하다는 얘기를 좀 들으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아예 뭐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 그러니까 사스가 이제 1이었으면 이건 2다.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라고 이제 불릴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얘기가 나오고 있고, 어떻든 이 바이러스 모두 다 아시겠지만 중국 우한에서 처음 환자들이 발생을 했는데, 전 세계에 알려진 거는 2019년 12월 31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중국이 얘기하기는 12월 중순에 한 병원에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가 20-30명이 입원했다. 그래서 그것들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게 계속 확산되더라. 그래서 그게 12월 31일 날 발표가 됐거든요. 근데 저희가 조금 속았다고 느낌이 드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이후에 이제 그 초기 환자 한 40명에 대한 논문이 발표가 됐는데, 그 논문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 환자가 언제 입원했냐면 12월 1일 날 입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전에 환자가 좀 있었겠다가 중증 환자가 입원을 시작했을 거니까, 그러니까 12월 30일 날 발표할 때 뭐 12월 중순이라고 얘기한 거 자체도 약간 좀 몰랐던 건지 아니면 뭐 파악을 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좀 황당했었고, 두 번째는 그 논문을 보게 되면 그때 41명의 자료였는데 20명 정도는 그냥 우리가 보통 처음에 얘기 들었던 화난 수산물 시장에서 발생했다고 써 있는데, 그 17명 정도의 환자는 화난 수산물 시장에서 온 환자가 아니라고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논문만 보더라도 초기부터 시장에서만 환자가 발생한 게 아니라 이미 그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만 보더라도 우한 안에서 이미 좀 어느 정도 환자가 발생했다는 사실들이 이제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다들 중국 정부가 12월 31일 날 발표한 내용과 1월 중순 넘어서 발표된 논문의 차이를 보면서, 아, 중국 정부가 우리한테 좀 많은 걸 알려주지 않았구나.
그래서 다들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되게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있어서 신경을 못 썼던지, 아니면 중국 같은 경우에 큰 축제 같은 게 있으면 나쁜 소식을 안 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소식이 묻힌 게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있고, 두 번째는 폐렴 환자가 막 발생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새로운 바이러스고 뭔지도 모르겠고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 엄청나게 우왕좌왕한 게 아닌가. 아마 두 가지가 섞여 있었겠죠. 그러니까 우왕좌왕도 했고, 또 막 발표를 하려고 했더니 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12월 31일 날 이제 이런 게 있다고 발표가 됐는데 당시에 어떤 바이러스인지에 대한 정보가 없다가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맞다, 이런 정보가 있어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새로운 감염이 시작됐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됐었고요. 감염병이 어느 한 지역에서 시작됐다고 하더라도 그 감염병이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미 전 세계로 금방금방 이제 확산되더라, 이런 양상을 볼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제일 질문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2003년에 사스는 그렇게 중국도 난리 났고 싱가포르, 홍콩, 뭐 캐나다까지 난리가 났는데 그때 우리나라는 전혀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젊은 분들은 기억도 안 나실 거예요, 사스에 대해서는.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진단된 분 딱 4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2명이 내국인이고 2명은 외국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4명이 진단된 지도 제가 그 당시에 스승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진단된 지 몰랐어요. 사후에 확인하니까 진단된 환자가 확인이 돼서 4명 정도 진단됐다라고 정보를 저도 몇 년 있다가 들었거든요. 근데 어떻든 간에 그 당시에는 2003년이었는데 4명밖에 우리나라가 없이 끝났으니까, 다들 그 당시 우리나라의 방역 체계가 훌륭하다느니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근데 그때 박승정 교수님한테 몇 년 지나서 사스 우리나라 정말 잘해서 막은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박승정 교수님이 딱 한마디 했어요. 운이 좋았던 거지. 예. 근데 다만 어떻든 그 당시에 사스가 유행하고 나서 우리나라도 이런 방역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당시 노무현 정권 때였는데 그 당시에 질병관리본부가 처음으로 생긴 이유가 사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게 귀가 뚫리도록 듣고 있는 질병관리본부는 2003년도 이후에, 사스 유행 이후에 지금의 이런 상황들을 막으려고 이제 만들어진 거였고요. 그게 지금까지 한 17년 정도 지난 상황입니다. 어쨌든 사스 상황은 어쩌면 운 좋게 지나갔을지 모르겠지만, 17년 전에 중국과 우리나라의 교류 상황하고 지금의 중국과 우리나라의 교류 상황은 완전히 다르죠. 그 당시에 많이 왔다 갔다 해봐야 주로 사업하시는 분들 정도 왔다 갔다 하고 교회에서 선교 가시는 분들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었겠지만, 지금은 1년에 중국하고 우리나라에 교류하는 분들이 거의 1000만 명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사스 때처럼 우리나라가 운 좋게 넘어가기는 이미 글렀던 거고, 어떻든 우리나라 내에서 당연히 유입 환자들이 올 거라고 예상도 했고, 또한 이 바이러스의 특징과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우리나라 내에서도 분명히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중국 화난 시장이죠. 근데 그러면 왜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필이면 저 수산시장에서 시작된 걸로 생각이 될까가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그 중국에 한번 여행을 가신 분들 중에서 조금 시장들을 가다 보면 조금 호기심 많으신 분들은 이제 그런 이제 조류들 파는 데라든지 야생동물 파는 시장을 가끔 가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신종 코로나의 발원지 중국 우한의 수산물 시장이라고 알려져 있죠. 이곳에선 코로나 바이러스의 숙주인 닭쥐 등의 야생동물들이 식용으로 거래되고 있었는데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야생동물 거래가 금지됐지만, 최근에도 중국에서는 위챗 메신저를 통해서 야생동물을 유통한 업자가 붙잡혔는데요. 이 사람의 냉동 창고를 열어보니까 무려 300마리가 넘는 야생동물 사체가 있었다고 해요. 사람에게 발생하는 감염증의 약 70%가 야생동물에게서 온다고 하는데요. 중국에서는 사스가 유행하던 2002년에도 야생동물 불법 유통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사스에 이어 신종 코로나까지 겪게 됐는데 이거 느끼는 바가 없는 걸까요? 우리나라는 이제 생닭이라든지 아니면 개나 아니면 그런 동물들 팔 때 시장에서 살아있는 상태로 파는 게, 예전에 몇 년 전만 해도 또 일부 시장에 팔았지만 여러 가지 조류 인플루엔자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아예 살아있는 동물 파는 것들을 아예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반려동물들은 이제 반려동물 파는 다른 데서 이제 살 수 있게 돼 있고, 식용으로 사용하는 동물이라든지 이런 동물들은 반드시 도축이 되지 않은 상태로는 팔지 못하게 몇 년 전부터 막아버렸거든요. 근데 중국도 조류 인플루엔자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장을 많이 막기는 막았지만 다 없애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살아있는 동물, 특히 야생동물까지 같이 파는, 그러니까 야생동물을 이제 식용으로도 쓸 수도 있고, 뭐 약재, 한약재 같은 걸 쓸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환안수산물 시장 안에도 수산물 시장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런 야생동물, 그다음에 살아있는 동물을 파는 시장이 옆에 같이 붙어 있었다고 하거든요. 이제 동물 사이에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넘어오려면 딱 조건이 있는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 이 첫 코로나 바이러스의 조상쯤 되는 바이러스는 아마도 박쥐에서 왔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박쥐. 근데 뭐 박쥐 중국 사람 그렇게 박쥐 많이 안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쥐를 먹어서 어떤 바이러스가 우리한테 넘어온 거라 생각은 안 들고, 근데 박쥐가 있고, 그러니까 중간에 반드시 사람과 유사한 동물이 중간에 껴 있고, 거기서 사람한테 이제 감염될 수 있는 조건들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가, 그러다가 사람하고 접촉이 많아지면 사람한테 적응해서 사람 감염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 동물이 뭔지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중국 연구에 의하면 뭐 뱀이라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천상갑, 저도 이번에 천상갑이라는 동물 처음 들었는데, 천상갑, 그러니까 개미알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개미알이랑은 또 다른 거래요. 생긴 거는 꼭 갑옷 같은 게 있어서 파충류 같지만 얘도 포유류라고 하더라고요. 어떻든 간에 중간에 사람과 유사한 동물들에서 바이러스가 한번 유전적 변이를 거쳐서 사람한테 감염되기 쉬운 형태로 있다가 동물과 사람하고 계속 접촉을 하다 보면 그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넘어오는 거거든요. 메르스도 박쥐, 낙타, 사람 이렇게 얘기가 되고, 또 아시는 바이러스 중에 에볼라. 에볼라는 박쥐, 침팬치, 사람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다 박쥐가 연관이 돼 있는데, 어떻든 간에 그런 사람, 동물의 어떻든 그 밀접 접촉들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부분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도 환안수산시장 안에서 벌어졌던 사건들도 아마도 사람들하고 접촉이 별로 없었던 야생동물들이 그 안에 있다가 야생동물 사이에서 아마 광범위하게 확산이 됐을 거고, 그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넘어왔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거기서 발생한 게 아니니까 아마도 그런 상황들이 이전부터 계속해서 중국에서 아마도 조짐은 10월, 11월부터 조짐이 있었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는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초기에 조금 확인이 됐었으면 지금까지 상황이 안 됐을 텐데, 그 부분이 확인 안 된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주요 증상을 말씀을 드리면, 열이 나고 기침하고, 그다음에 흉부 X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흉부 사진에서 폐렴 소견이 보일 수 있고, 그다음 숨가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최근에 이제 한 4만 명에 대한 데이터를 최근에 공개를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초기에 증상이 시작할 때 증상이 상당히 가볍더라. 그러니까 열이 나는 사람이 30-40%밖에 안 되고, 기침 나는 사람도 30-40%밖에 안 되고, 그냥 초기에는 아주 불특정한 증상들, 그냥 온몸이 쑤시고 아픈 근육통만 있다든지, 그냥 목만 살짝 칼칼하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증상으로 나타나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 그러니까 초기에 진단된 분들은 이제 그런 감기 증상일 때는 뭐 병원에서 좀 안 가니까 모르다가, 한참 진행돼서 폐렴이 생겨서 오다 보니까 다 상태도 안 좋은 것 같고 막 이렇게 나타난 거지, 실제로 중국에서 발생하는 많은 수의 환자들은 아주 가벼운 증상으로 나타나고, 그 중에서 일부는 중증으로 가서 폐렴도 발생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뭐 사망도 하고, 이런 상황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잠복기는 이제 짧게는 한 이틀, 길게는 한 14일 정도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바이러스 자체를 아주 친밀하게 아주 많은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는 상황들, 그러니까 가족 간의 전파는 뭐 그런 경우는 이제 한 1이틀, 뭐 2-3일 만에도 나타나고, 면역적으로 조금 약한 분들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랑 싸우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거의 2주를 채우고 진단되는 분들도 있긴 있어서, 현재까지 잠복기는 한 2일에서 14일이다. 근데 대개의 환자들은 거의 일주일 이내 대부분 발생하더라. 특히 이제 중간값은 4일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한 4일 이내에 절반 이상의 환자들이 다 발생하더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소견은,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환자의 영상이고요. 이제 이미 논문으로 발표가 돼서 제가 영상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보시면 폐렴 사진 자체가 이렇게 심하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폐렴이 살짝 보이는데, 그러니까 사실 요 사진, 폐 사진만 봐서는 모든 의사들이 이걸 가지고 폐렴이라고 할 수 있어? 할 정도의 사진인데, 그 당일날 환자가 조금 많이 숨이 차 있대요. 그래서 좀 숨찬 게 이상하니까 CT를 찍어봤더니, CT에서는 이렇게 병변이, 여기 보시면 하얗게 되는 병변들이 보이죠? 이렇게
이런 병변들이 보여서 이게 지금 폐렴 소견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폐 사진은 별로 일찍 안 변했지만 CT 사진에서는 이미 폐렴이 와 있구나. 그래서 최근에 중국에서 갑자기 한번 확 늘어난 적 있죠. 근데 그때 왜 늘어났냐면 중국이 이제 진단 시약 자체의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데다가 진단 시약도 시약이 있더라도 그 검사를 돌리려면 기계로 돌리다 보니까 하루에 진단할 수 있는 숫자가 2~3천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진단 순위 너무 늦어져서 확진이 안 됐는데 뭐 증상만으로 거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데 치료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진단 툴을 바꿨는데 진단 확진 검사에서 음성일지라도 CT를 찍어서 이런 식으로 폐렴이 보이면 이제 확진 환자로 보겠다. 그러니까 의사의 판단을 더 중요시 여기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갑자기 환자가 15,000명이 확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전파와 관련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질문이 많았고 공기 전파가 뭐고 뭐 비말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러니까 비말은 뭐냐면 침방울, 사람이 얘기를 하다 보면 침방울이 눈에 안 보이게 막 날라옵니다. 침방울도 사실은 크기가 있고 그 다음에 무게가 있으니까 이 침방울이 아무리 날아가더라도 한 1m 정도 날아가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져서 바닥에 딱 떨어져가지고 이제 바닥을 오염시키는 정도로 끝납니다. 근데 이제 공기전파라고 하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공기전파는 어떤 거냐면 이 바이러스의 파티클이 상당히 적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에서 바이러스가 그냥 바이러스 자체의 파티클이 이제 날라오게 되니까, 바이러스는 눈에 안 보이는 수준의 작은 파티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런 공기의 흐름을 따라서 그냥 이렇게 흘러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이렇게 강의하고 나서 집에 가도 한두 시간은 그 바이러스가 떠다닌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공기 전파가 가능한 그런 감염병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알려진 게 홍역, 수두, 그 다음에 결핵. 이 세 가지 말고는 호흡기 바이러스 중에 이런 공기 전파를 하는 바이러스는 아직까지 없다라고 알려져 있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니까 당연히 공기 전파는 할 수 없을 거고 당연히 비말로만 전파될 거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비말로 전파되면 특징이 1m나 2m 정도, 아무리 멀리 가도 2m밖에 안 날아가다 보니까 이 정도 거리가 떨어지면 그렇게 걱정할 거 없는 거죠. 사실 뭐 제가 코로나 감염이 된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2m 떨어졌으니까 안심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결핵이라든지 홍역이 걸려 있다면 이 2m 떨어진 거리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관계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너무 공기 전파에 대한 부분 때문에 너무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근데 자꾸 비말 감염이라 그러는데 마스크 쓰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꾸 손 씻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만약에 코로나 감염이 됐다고 해서 막 이렇게 떠듭니다. 근데 제가 중간에 이제 코가 간져서 코도 만지고 입도 만지고 이런 다음에 이거를 이제 막 이거 막 눌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제 입과 코에 있었던 바이러스를 제가 여기다 묻혀놓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음 강의하시는 분이 와서 이거를 안 닦은 상태에서 이걸 만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기 묻어있는 바이러스들을 이렇게 묻히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니까 그분이 감염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서 바이러스가 사는 시간이 길지는 않습니다. 뭐 짧으면 3~4시간, 길어도 하루 이상은 못 살기는 하지만, 근데 3~4시간하고 1시간, 뭐 하루여도 만약에 여기를 잘 안 닦거나 내가 손을 잘 안 닦은 상황에서 만지고 나서 코 간지럽다고 이렇게 해버리면 내가 감염될 수도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간접 전파, 그러니까 손을 통해서 전파되는 거를 오해를 해서 그게 공기 전파가 아니냐고 자꾸 착각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최근에 홍콩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홍콩에서 어떤 아파트 2층에 사는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코로나19에 감염이 됐었어요. 근데 그 아파트에 13층에 있는 분이 또 감염이 됐거든요. 그러면 2층에서 13층까지 바이러스가 이렇게 날아가가지고 감염시킨 게 아닌가. 그래서 공기매개 된 거 아니야? 아니면 또 그 가짜뉴스처럼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 바이러스는 대변으로 나온대. 대변으로 나오긴 나오거든요. 그러면 대변에서 물을 내릴 때 뚜껑을 안 달아서 비말처럼 이렇게 확 올라온 게 원래 아파트 간에 이렇게 담배 피면 연기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통로를 타고 2층에서 13층까지. 그래서 상상력이 너무 뛰어나신 것 같은데, 그럴 경우보다 또 뭐가 더 많겠어요? 2층 환자분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된 상태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니고 이러면서 같이 탔을 수도 있겠죠? 엘리베이터에 손잡이 같은 데 만졌거나 그 사람이 기침이 심해서 아무도 없다고 생각되니까 그냥 손잡이 같은 데 애취 해가지고 그냥 기침을 하면 거기에 바이러스가 묻어 있는데 하필이면 13층 분이 바로 타서 만져서
이렇게 됐을 가능성도 배제를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손을 잘 닦으라고, 그러니까 공공장소를 가거나 뭐 PC방 같은 데서 남의 마우스를 만지거나 이런 상황에서 반드시 손을 잘 닦으라고. 돈도 남의 돈을 제가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돈을 받아서 너무 좋아하시면 말고 돈 받고 지갑에 잘 넣으시고 나서 손을 잘 닦으셔야 되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거기에 누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묻혀서 보낼 수도 있는 거고 노로바이러스를 묻혀서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비말 감염은 비말로만 전파해서 호흡기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손을 타고도 온 거고요. 그 다음에 가끔 눈만 쳐다보도 감염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게 왜 그런 오해가 생겼냐면 결막, 우리가 눈 안구 있잖아요. 안구는 눈물을 흘리시면 눈물이 눈에서만 흘리는 게 아니라 자꾸 코가 이렇게 막 흘러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눈물샘이라 그래서 눈물은 꼭 코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내려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러스를 손에 묻힌 상태에서 눈을 이렇게 비벼버리면 눈 안에다가 바이러스가 들어가죠. 그러다가 눈물샘을 통해서 코로 넘어오고 코로 넘어온 게 호흡기로 들어가는 거니까 결막으로 들어가는 것도 결론적으로는 뭐죠? 손을 통해서 호흡기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감염된다? 거짓말은 아니지만 눈만 째려본다고 감염되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전파 발생 가능한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말로 막 떠들고 다니면서 바이러스가 나오다 보니까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도 나오고 손으로도 감염되고 이러니까 지역사회 전파가 잘 되겠죠.